이제 뜬구름 잡는 얘기의 계속 연속이에요. 잘 들으세요. 오늘 해서 이제 하는 부분이 챕터 7에서 저번 시간까지 배운 부분은 앞에 이렇다라는 어떠한 지금 오늘부터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 나온 얘기고요. 실제로 지금 2분부터가 챕터 7의 엑기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빛을 가지고요.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배운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 빛을 가지고 생각을 했을 때 예전에는 빛의 세기가 밝기만 하면 무조건 밝은 빛이면 걔가 힘이 되게 셀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밝은 빛이라 하더라도 별로 소용이 없는 경우가 있었다 이거죠. 어떤 경우에 소용이 없었냐면 이러한 광전 효과 같은 걸 한다 했을 때 빨간색 빛은 그 세기가 아무리 세도 즉 아무리 밝게 해도 여기서 전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파란색 빛 같은 경우는 아주 희미하게만 비춰도 걔가 전자가 나오더라 이거죠. 여기서 차관이 돼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 파란색 빛은 에너지 50짜리 입자들의 구성이라면 빨간색 빛은 에너지 30 정도의 입자들의 구성이겠구나. 즉 빛도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걔네들의 뭐에 따라서 파장에 따라서 또는 걔네들의 진동수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값이겠구나. 그래서 그 에너지 입자 하나를 보통 파동으로 설명하는 에너지의 입자를 양자라고 부르는데 빛의 경우는 그걸 우리가 뭐로 얘기했어요? 광자라는 이름으로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물질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입자의 성질만 가지고 있다고 봤고 에너지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빛을 이제 에너지의 대표로 생각해서 파동으로만 생각을 했다 이거죠.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그 파동으로만 생각됐던 빛이 실제로는 걔네들의 진동수에 따라서 각각 다른 크기의 에너지 입자로 구성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빛도 뭐하고 뭐의 성질이 있구나. 입자와 파동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구나. 거기에서 드브로이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보세요. 에너지가 뭐랑 질량과 광속의 제곱으로 썼다 이거죠. 그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여기서 나오는 이 에너지의 값을 빛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더니 빛의 에너지는 뭐 곱하기 뭐로 생각할 수 있더라? 하 곱하기 뉴, 즉 그 빛의 진동수에 따라서 에너지의 크기가 바뀌더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고 얘네 두 개를 묶자 이거예요. 묶으면 어떻게 돼요? mc 스퀘어는 하 곱하기 뉴라는 진동수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람다분의 c. 따라서 람다, 즉 빛의 파장이 의미하는 건 mc분의 하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빛의 그 각각 파장에 따라서 그죠?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값이 다르다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에서 드브로이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자를 우리가 핵 주위에서요. 전자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운동한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렇게 전자가 운동을 하는데 전자의 운동을 생각해보면 보세요. 저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 얘기했죠. 기타 줄 땡기면 이거 보셨나요? 기타 줄 하나가 있어요. 얘네를 땡겨요. 땡기고 나요. 땡기고 나요. 계속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렇게 기타 줄이 움직이다가 여기가 고정돼 있으니까 다시 돌아오면서 고정단 반사하면서 이렇게 되거든요. 얘네 가지고 계속 땡겨요. 그러면 줄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땡겨주니까 띵여이 띵여이 띵여 이렇게 움직여요. 스프링 갖고 이렇게 막 움직이게 했을 때처럼 하다 보면 어떤 순간 걔네의 파동이 정상파라 그래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띵여이 띵여이 띵여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걸 내가 눈으로 봤을 때는 63빌딩에서 밑에 지나가는 차 있잖아요. 걔네를 가지고 이제 카메라를 열고 렌즈를 열고 하루 종일 걔네를 관측하면 어떻게 보여요? 처음엔 점으로 보이던 걔네 자동차의 불빛들이 나중에 쭉 연결돼서 뭘로 보여요? 선으로 보여요. 근데 그 선이 하나예요? 여러 개죠. 걔네들의 움직임에 따라 선이 여러 개 있어서 결국 나중에 뿌연 이렇게 색깔의 띠 형태로 보이거든요. 얘가 그 색깔의 띠, 즉 구름 같은 형태예요. 어떻게? 내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순간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겠지만 이 줄은 지금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여기에서 살짝 어떻게 됐겠어요? 위치가 바뀌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어떤 순간에 대해서 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내가 알고 있는 전부는 뭐다? 이 영역 안에 어디맨가에서 이 줄이 가만히 있구나, 계속 움직이는구나. 계속 움직이는구나. 그래서 그 움직임을 내가 이렇게 바깥에서 보면 뿌연 형태로 보이는구나. 그러면 전자가 이렇게 파동으로 움직인다고 가정을 하자. 왜? 여기에서 얘네를 묶으면 그게 뭐가 되니까? 이러한 구가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구형 형태로 존재를 한다고 우리가 생각한 건 보어의 원자 모형의 기본이에요. 핵 주위에 바깥에 전자가 이렇게 구형으로 돌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무슨 형태로 돈더라? 파동의 형태로. 그러면 이렇게 n이 3일 때랑 n이 5일 때, 즉 걔네 파동에 가지고 파동이 5개가 이렇게 있을 때랑 3개가 있을 때는 허용이 되는데 파동이 이렇게 3개와 3.5개, 3개와 3분의 1개 이런 식으로 반씩이 들어가면 얘네가 완전한 파동 자체가 형성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아, 어떤 애는 이렇게 5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어떤 애는 3개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따라서 리튬은 항상 에너지가 3개 정도의 에너지, 빨간색이 나오는 거고 나트륨은 항상 5개 정도의 파장이 갖고 있는 에너지, 그래서 노란색이 나오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얘네의 파장이 결정되고 그로 인해서 원자들이 가지는 선 스펙트럼이 빨간색, 노란색, 보라색 이런 식으로 딱딱 특정한 에너지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냐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원자들이 갖고 있는 선 스펙트럼은 결국 누구 움직임 때문에 그러는데? 전자. 전자는 뭔데? 파동이에요? 입자예요? 전자는 파동이야? 입자야? 입자예요. 근데 입자인 전자가 저렇게 파동으로 움직이는 게 아닐까? 해봤더니 되더라 이거지. 어떻게? 말씀드렸죠? 얇은 알루미늄 박이 있어요. 그 얇은 알루미늄 박에 누구를 쏘면? X선을 갖다 쏘면 알루미늄 원자 핵들 사이에 있는 얇은 조그만한 빈틈으로 X선이 지나가서 뒤에 둥글둥글하게 회절무늬를 만든다 그랬죠. 전자를 쐈을 때도, 입자인 전자를 쐈을 때도 뒤에 어떻게 해요? 둥글둥글하게 무슨 무늬가 생겨요? 회절무늬가 생겨요. 아, 전자도 뭐의 성질이 있겠구나? 파동의 성질이 있겠구나. 그렇다면 여기서 드브로이라는 과학자의 천재성이 발휘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빛을 가지고, 즉 파동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면 전자인 입자도 파동의 성질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 식을 전자인 입자한테 그대로 집어넣으면 어떨까? 어떻게 바뀔까? 물질의, 아니 입자의 운동에서 파장은 뭐만 바뀌면 돼요? M. 이건 입자의 질량일 거 아니야. 위가 뭐로 바뀌면 돼? 여기가. 아까 저기 C는 뭔데? 누구의 속도야? 빛. 이번에는 지금 뭐로 바뀌었는데? 입자로. 따라서 여기 뭐가? 입자의 누구분의? 속도분의. 위에가 누구예요? 플랑크 상수. 이렇게 바꿔도 되지 않을까 이거지. 빛에서 저식이 됐다면 물질인 전자도 파동처럼 움직일 수 있으니까 전자 파동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건 그냥 드브로이의 사고 실험이에요. 머릿속으로만 생각했다니까.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 당시에 이 얘기를 먼저 했어요. 먼저 해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 했는데 사람들의 생각은 되게 부정적이었죠. 어떻게 입자가 파동으로 움직이겠느냐? 말이 안 된다. 근데 이걸 실험적으로 딱 해갖고 뒤에서 뒷받침해 준 게 이 X선 회절 실험이에요. 하니까 되던데 전자도 뭐로 움직이는데? 파동으로 움직이는데. 따라서 전자 움직임의, 즉 입자인 전자 움직임의 파장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내가 야구공을 던지든 조그마한 구슬을 던지든 그랬을 때는 이 입자의 파장을 내 눈으로 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얘가 너무 어때? 너무 작아. 마이너스 34승이야. 너무 작아. 얘가 너무 작아서 이 파장 자체를 내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파장이 되기가 어렵다고요. 전자는 왜 돼? 전자의 질량이 앞에 거 다 모르더라도 뒤에가 10의 마이너스 몇 승이야? 31승이거든. 전자 질량은. 그래서 전자 같은 경우는 얘를 효과적으로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즉 전자처럼 아주 쬐끄만한 밀입자의 경우에는 걔네들 움직임의 파장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파장으로 나오기도 한다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결론이 난 거야. 뭐가? 물질은 입자의 성질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고 에너지는 파동의 성질만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에너지도 파동과 뭐의 성질을? 입자의 성질을 다 가지고 물질도 입자랑 파동의 성질을 어떻게 됐더라? 다 가졌더라. 이 모든 게 설명이 된 거예요. 여기에서. 그 내용이 어디 있냐면 280페이지. 밑으로 쭉 내려오시다 보면 전자의 파동성이라는 쬐끄만한 제목이 보이고 그 줄 제일 끝에 드브로이 이 사람이 한 거예요. 두 줄 내려갈까요? 그림 7.12는 줄의 양끝이 고정되어 있기에 어떠한 일정한 진동수만이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드브로이는 만일 에너지가 입자 같다면 물질은 파동 같은 것이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드브로이는 그 옆에요. 전자들이 파동 같은 운동을 하고 고정된 반지름 궤도에 한정된다면 그것이 왜 전자들이 어떤 가능한 진동수와 에너지만을 갖게 되는지 이걸 설명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식 두 개를 합한 거야. 뭐? 그 밑에 E는 뭐요? mc 스퀘어라는 식과 광자의 에너지에 관한 E는 하 곱하기 뉴라는 식을 결합했어요. 그래서 밑에 줄 질량이 m이고 속력 u. 대부분의 책은 속력을 V로 보는데 이 책은 U로 쓰거든요. 속력 U로 움직이는 모든 입자의 파장에 관한 식을 유도하였다. 그래서 뭐요? 람다는 MU분의 하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여러분 생각 그냥 MV분의 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밑에 줄 드브로이 파장에 관한 이 식에 따르면 물질은 마치 뭐로 움직이는 것처럼 행동한다. 파동으로 움직이듯이 행동을 한다. 그래서 실제 문제를 풀어볼 수 있다. 1 곱하기 10의 6승 미터 퍼 세크로 움직이는 전자예요. 전자 질량도 줬고 플랑크 상수도 줬어요. 이 전자에 뭘 구하라 그랬어요? 드브로이 파장 구하래. 속도 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줬어요? 전자 질량, 플랑크 상수 다 줬죠? 얘네를 갖고 계산하면 전자 움직임은 얼마요? 7.2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몇 승? 10승 미터. 이렇게 움직이는 파장 자체를 여러분이 계산해내는 게 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전자의 파장 계산하는 저 식은 꼭 알고 계셔야 하고요. 그리고 나서 282페이지를 갔더니 첫 번째 줄 만일 전자들이 파동으로 움직인다면 어떻게 된다? 전자는 뭐랑 뭐를 보인다? 회절과 간섭을 보여야 한다. 근데 했더니 회절하고 간섭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 이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가 해결이 된 거고 그러면 빛이 입자성을 정말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빛이 입자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도 되더라 이거죠. 콤프턴 효과라고 그냥 그 제목 자체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걔가 뭐냐면 이게 흑연이에요. 흑연으로 된 흑연 입자들이 이렇게 있어요. 흑연 입자들이 여기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다가 쏴보는 거야. 뭐를? X선을. X선을 쏴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얘를 그냥 단순하게 뭐로만 인식을 하면 파동으로만 인식을 하잖아요. 그럼 부딪혔다가 그냥 어떻게 하면 돼? 방향을 꺾어서 어떻게 하면 돼? 나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냥 나가면 끝이야. 그런데 실제로 콤프턴 효과는 해보니까 그냥 나가는 게 아니더라 이거지. 282페이지요. 광자의 입자성. 세 번째 줄, 식 7.5에서 속력 U 대신에 빛의 속도 C를 대입하고 P에 관해서 풀면 람다는 MC분의 하인데 이건 P분의 하가 되고 P는 람다분의 하가 된다. 뭔 얘기를 하는 거냐? 빛을 가지고도요. 여기서 이제 식을 바꿀 수 있다는 거지. 고등학교 때 배운 물리에서 배운 운동량이라는 값은 뭐하고 뭐의 곱이에요? 질량과 속도의 곱이에요. 빛의 경우에는 얘가 누구의 속도니까? 빛의 속도니까 얘를 빛의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운동량. 그래서 P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운동량 P는 뭐분의 람다분의 뭐가 돼요? 하가 돼요. 그죠? 그러면 운동량이 커진다라면 얘의 파장이 어떻게 돼야 되고? 짧아져야 되고 운동량이 작아진다. 그럼 파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커져야 되겠죠. 그러면 흑연에다가 얘를 갖다가 X선을 갖다 쐈어. 그럼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얘를 파동으로만 생각하면 그대로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밑에 볼까요? 이 식에서 P와 람다 사이의 역관계에 주목하라. 이것은 파장이 더 짧은 광자는 운동량이 더 크다. 그러니까 광자 자체 파장으로 걔네 운동량을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따라서 광자 운동량의 감소는 파장의 증가로 나타내야 된다. 콤프턴이 실험했어요. 흑연에다가 X선 광자를 쐈어. 쐈더니 여기 흑연에 X선 광자가 와서 부딪혔잖아. 부딪힌 다음에 나올 때는 이렇게 나오더라 이거지. 어떻게? 처음에 들어간 X선에 비해서 나오는 애의 파장이 어떻게 됐어요? 커졌어요. 1923년에 콤프턴은 흑연 시료에 X선 광자의 살을 보내서 반사되는 광자들의 파장이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두 줄 내려가세요. 이 실험에서 광자는 운동량이 있는 입자처럼 행동한다. 그래서 결론이 난 거예요.
전자 가지고는 전자가 회절된다 해갖고 물질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했는데 광자가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계속 사람들이 어떤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었거든요. 진짜야? 맞아? 생각했는데 콤프턴 효과로 그냥 모든 게 끝난 거예요. 두 줄 내려갈까요? 파동 입자 이중성 두 번째 줄. 원자 수준에서 결과는 전자는 뭐로 움직이고 파동으로, 광자는 뭘 갖고 있다? 운동량을. 따라서 그 밑에 줄 끝에 진실은 물질과 에너지는 모두 다 몇 가지 거동을 보인다? 두 가지 거동을 보인다. 따라서 물질이 됐던 에너지가 됐던, 즉 물질이 됐던 빛이 됐던 뭐가 우찌 됐던 여러분이 줄친데 밑에 네 줄 내려가시면 파동과 입자의 뭔성? 이중성. 그래서 파동 입자 이중성까지 얘기를 하고 났더니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이거 녹화되면 안 되는데 제일 싫어하는 과학자 둘이 나와서 이제 모든 걸 확 바꿔요. 보세요. 여기도 싫어하고 요 다음에 더 싫어하는 사람 나와요. 하이젠베르크라는 사람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실 생각해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이 당시만 해도 이건 당연한 얘기가 아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한테 이제 이거 맨날 얘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이 안에 풍선을 띄워놔. 되게 가벼운 기체로 들어가 있는 풍선을. 그래서 걔를 움직이게 해놨어. 그래서 여러분 눈을 가려. 그 다음에 막대기 하나 손에 쥐어주고 풍선이 어딘지 찾으라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밖에 없어요. 돌아다니면서. 그쵸? 눈 감았으니까 돌아다니면서 쳐봐야지. 보세요. 내가 풍선을 딱 쳤어. 치는 그 순간 걔는 거기 있어 없어? 없어. 왜? 내가 걔한테 준 충격량 때문에 걔는 딴 위치로 분명히 이탈을 했을 거야. 치는 그 순간 걔 원래 하던 운동이 있겠지. 근데 내가 걔를 건드리는 그 순간 걔한테 충격량이 전달이 됐기 때문에 위치도 다른 데로 갔겠지만 걔의 뭐가? 운동 속도도 어떻게 됐을까? 원래랑 같을까? 내가 걔를 치는 순간 바뀔까? 바뀌어요. 걔한테 어떤 특정한 충격량이 전해지기 때문에. 이게 그 얘기예요.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는 움직이는 입자의 위치랑 운동량을 정확하게 동시에 아는 건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럼 지금부터 안 된다 이거지. 뭐가? 보어가 얘기한 건 핵 옆에 전자가 딱 정해진 위치에서 원형 궤도로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거죠. 하지만 이 말에 의하면 전자가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걔는 거기 있다 없다? 없다니까. 그잖아요. 있다고 얘기하는 그 순간 걔는 분명히 움직였겠지. 어딘가 다른 곳으로. 뭐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아는 건 안다 모른다? 모른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전자는 무슨 형태로 움직이니까? 파동의 형태로 움직이니까 그 파동이 보여주는 아까 말씀드린 63빌딩에서 차들의 움직임을 찍은 것처럼 파동이 보여주는 어떤 뿌연 영역밖에 모른다 이거지. 내가 알 수 있는 건. 그래서 이 영역을 전자가 움직이고 있는 공간 영역이다. 전자가 궤도 운동을 한다. 그래서 오빗에서 따와서 이 전자가 움직이는 이 영역을 뭐라고 불러요? 오비탈 이렇게 부른다고요. 이해가시죠? 그렇게 해서 전자가 파동 운동을 한다는 것까지는 알았어. 전자의 운동을 딱 요 자리 이렇게 정확하게 지정은 못하고 이 어딘가에서 얘가 돌아다니고 있는 것만 알 수 있다. 이렇게 파동의 형태로 인정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더 똑똑한 사람이 나왔다니까? 내가 제일 싫어하는 슈레딩거. 이 사람은 그냥 물리학자가 수학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한 건 뭐냐? 전자가 파동으로 움직인다고. 그러면 전자의 움직임을 뭐로 풀자? 파동으로 풀어내자. 전자의 움직임을. 파동의 움직임으로 생각해서 방정식 계산해서 걔를 풀자. 방정식 계산해서 걔를 풀면 보세요. x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10. 초등학교 때 하네요? 중학교 때예요? 중학교 때 해요? 이거 해서 풀었어요. 네, 그럼 얼마랑 얼마 나와요? 2랑 5가 나오죠. 그렇게 나오는 2랑 5를 여러분 뭐라고 불러요? 이 방정식에 뭐라고 불러요? 해 또는 근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방정식을 풀었을 때.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도 마찬가지예요. 전자의 움직임을 파동의 움직임으로 생각을 해서 방정식을 푼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방정식을 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해가 나와. 숫자가 나왔다. 근데 그 해는 항상 4개가 나와. 저 파동 방정식을 풀면 전자 하나에 대해서 해는 4개가 나와. N, L, M, S라는 이 4개의 값으로 나와요. 슈레딩거 파동 방정식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요. 전자의 움직임을 파동으로 생각해서 복잡하고 골 때리는 방정식을 풀었더니 전자가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운동할 수 있을 거라는 거에 대한 뭐가 나오고 4개의 해가 나오고 그 4개의 해를 해석을 해보면
전자는 첫 번째 껍데기에는 구처럼 움직이고 있을 거고 두 번째 껍데기에서는 이렇게 구처럼 움직이는 애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가운데 있는 점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 잎사귀 모양으로 움직이는 애도 있을 것이며 세 번째 껍데기에는 구로 움직이는 애, 저렇게 잎사귀로 움직이는 애, 거기에 이렇게 네잎크로바 모양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는 이런 아이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걸 파동 방정식을 풀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실제로 현재 전자의 위치를 가지고 우리가 다 측정할 수 있거든요. 걔네를 해보면 이게 어떻게 해요? 거의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슈레딩거 파동 방정식이 굉장히 유용하고 전자의 움직임을 파동으로 해석하는 게 맞는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이 네 개의 숫자, 얘가 주양자수, 각 운동량 양자수, 여러분들 아마 부양자수라는 이름으로 들어보셨을 거고요. 자기양자수, 스핀양자수. 얘네만 알면 뭘 할 수 있다? 전자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형태로 움직이는지 알 수 있다 이거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배우실 거예요. 282페이지요.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 세 번째 줄 갈까요? 하이젠베르크는 불확정성 원리를 가정했는데 입자의 정확한 위치랑 운동량, 즉 질량 곱하기 속력을 동시에 아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다. 결국 다 바뀐다. 뭐가? 283페이지 제일 밑에서 5줄 올라가세요. 불확정성 원리는 원자 모형에 대해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전자에 관해서 보어 모형이 원형 궤도와 같은 고정된 경로를 딱 지정하는 건 된다 안 된다? 이제 안 된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전자가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예측할 수 있는 전자 구름 모형이 나오게 되고 그거에 대한 얘기가 284페이지에 있어요. 원자의 양자역학적 모형 첫 번째 줄. 원자 수준에서 물체의 파동성을 검토하는 거. 이걸 뭔 역학? 양자역학 이렇게 얘기하죠.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슈레딩거 방정식과 원자 궤도 함수라는 조그만한 제목 있죠? 두 번째 줄. 슈레딩거 방정식. 이거는 푸는 방법에 따라서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올 수 있는데 하여간 그 방정식을 풀면 밑에 있는 이상한 기호식 하나 있잖아요. 식 밑으로 5줄 내려가세요. 따라서 방정식의 각 해는 주어진 원자 궤도 함수와 연관된 에너지 상태를 나타낸다. 그래서 그러한 에너지 상태를 나타내다 보면 이제 어떤 해석이 나오냐면 실제로 봤을 때 전자가요. 이제 요즘에는 전자 걔네를 이렇게 X선 같은 걸 쏴갖고요. 전자의 위치, 전자 이렇게 움직이다가 X선을 맞으면 그 맞는 순간 빠직빠직하고 어떤 형태의 에너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거에 의해서 이제 전자의 위치들을 찍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찍어봤을 때 여기 가운데가 핵이고요. 핵에서부터 거리에 따라서 전자의 위치들이 결정이 나는데 지금 제가 하는 얘기 맞아요? 틀려요? 어떤 원자의 전자는 핵에서부터 무한대의 거리에 있을 확률이 0이다. 맞아요? 틀려요? 만약에 수소야 내가. 수소면 나 전자 하나 있잖아. 내가 갖고 있는 그 전자는 내 핵으로부터 무한대의 거리에 있을 확률이 0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 틀려요? 무한대의 거리에도 있을 수는 있어. 물론 그 확률은 0.0000001 이 정도 되겠지만 내가 알 수 있는 건 핵에서부터 아무리 먼 곳에라도 전자가 존재는 할 수 있어. 근데 그렇게까지 생각하면 전자를 어디까지 전자 영역으로 볼지가 기준이 잡혀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기준을 잡은 거지. 어떻게? 핵에서부터 그 전자들이 발견되는 그 점들을 찍었을 때 그 점의 몇 %가 90%가 존재하는 이 영역까지를 전자가 존재하는 영역으로 보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 내용이 285페이지 위에서 8번째 줄. 이러한 도표는 만일 핵 둘레에서 파동 운동을 하는 전자의 타임 노출 사진을 찍을 수 있다면 전자 위치는 구름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전자 구름 표시라고 부른다. 전자 구름은 시간에 걸쳐 그 위치를 빠르게 바꾸는 전자의 가상적인 사진이다.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제일 밑에서 3줄 올라가세요. 전체 확률은 핵에서 약간 떨어진 거리에 있는 층에서 가장 어떻게 된다? 높게 된다.
근데 이거 좀 보실래요? 지금 제가 줄칠하는 그 파트가 무슨 얘기냐면요. 핵이 이렇게 있으면 전자가 실제로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은 핵 바로 옆에 있는 여기에서 제일 높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래프를 가지고 보면 핵에서 어떻게 해요? 약간 떨어진 부분에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제일 높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나타난다고요. 왜 이렇게 나타나냐는 거지. 그게 286페이지 사과예요. 사과 네 번째 줄. 사과 밀도는 첫째 고리에서 가장 어떻다? 높다. 사과 밀도는 첫 번째 고리에서 제일 높겠지. 근데 둘째 고리의 넓이가 첫째 고리보다 더 어때서? 넓어. 그래서 전체 수로는 실제 전체 전자가 사과를 전자라고 생각하면 실제 전자가 제일 많이 보이는 곳은 어디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둘째 고리. 그래서 전체 수로는 더 많은 사과가 들어있다. 이해 가시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무한대로 떨어진 곳에도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0은 아니겠으나 우리가 생각할 때 실제로 어느 위치까지를 전자의 존재 확률로 보느냐. 그 밑에 3, 확률 윤곽선과 원자의 크기는 네 번째 줄, 90% 확률 윤곽선. 로 시각화한다 이거죠. 전자가 그 시간에 90%를 그 안에서 보내는 부피라고 가정을 해서 얘네를 표시한 게 전자 구름의 모양, 즉 오비탈 자체의 크기와 모양이 될 거다 이런 뜻이고,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 파트는요. 여러분 그 책 286페이지 밑에 표 7.2에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한데 혹시라도 뭔가 더 첨가해야 될 내용이 있으시면 거기 표 7.2에다 써놓고 이거 가지고 보시면 돼요. 네 가지 숫자가 뭐예요? 파동 방정식의 해가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실제로 지금 이 책은 8장에서 S를 배워요. 스핀 양자수를. 7장에서는 요거 3개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7장, 8장이 어차피 다 한꺼번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라서 다 얘기할 거예요. 아셨죠? 여기에서 N은 무슨 양자수? 주 양자수라고 불러요. 말 자체는 되게 멋지게 되어 있지만 실제 이 N이 의미하는 건 뭐냐? 주양자수 N이 의미하는 건 뭐게요? 전자 껍질 수요. N이 1이다. 몇 번째 껍데기? 첫 번째. N이 2다. 두 번째. 껍질 수예요, 껍질 수. N이라는 값은 1, 2, 3 이렇게 되는 양의 정수만 될 수 있어요. 왜? 전자 껍질 수를 의미하니까. 그 밑에 나오는 L과 M이라는 값은 N에 의해서 다 어떻게 해요? 종속되는 값들이에요. N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값들이거든요. L의 원래 이름은 각 운동량 양자수 이렇게 멋있게 부르지만 실제로 이 L이 지정하는 게 전자 구름, 즉 오비탈의 모양. 그래서 실제로 에너지 부준이라 그래갖고요. 두 번째 껍데기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ES, 두 번째 껍데기 S와 P라는 두 가지의 전자가 존재할 영역이 있고 걔네 두 개는 에너지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부준이를 결정한다 그래서 얘를 부양자수라고 일반적으로 불러요. 부양자수 L이 의미하는 건 전자가 존재하는 영역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오비탈. 오비탈의 뭘 의미한다? 얘는 오비탈의 모양을 결정해요. 이 L은 왜 N에 종속되어 있다라고 얘기했냐면 0에서 n-1의 값까지밖에 못 가지는 애거든요. 그리고 이 L은 L에 따라서 애들이 바뀌죠. 어떻게? L이 0이야. L이 0이라는 건 오비탈의 모양이 둥근, 구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오비탈의 모양이 이렇게 구형이에요. 이런 오비탈을 뭐라고 불러요? S-오비탈. 모양이 구형으로 생긴 게 S-오비탈이고 이 S라는 다 문자의 그리스어 표기가 시그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챕터 9 넘어가서 챕터 90 여기 화학 결합에서 배우실 때 이 시그마를 이 S를 뭐로 배우시냐면 시그마라는 거로 배우시고 시그마 결합 이런 거 들어보셨죠? 단일 결합의 시그마 결합이 여기서 나와요. 9의 특징은 방향이 특별히 지정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나중에 그래서 시그마 결합도 방향이 지정되지 않고 그걸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배우셨느냐? 탄소끼리 단일 결합을 하면 걔네들은 탄소를 어떻게 할 수 있다? 돌릴 수 있다. 왜? 가운데에 있는 이 시그마 결합이 방향이 특별히 없는 원통형이라 돌리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배우시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리고 나서 L이 1이에요. L이 1이면 이건 어떻게 생겼느냐? 모양이 이렇게
위아래로 잎사귀 모양처럼 생겼거든요. 이렇게 아령 형태 모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 아령이 약간 왜곡돼 있어요. 이거 보세요. S가 9잖아요. 네? 가운데 있는 점을 기준으로 S는 완벽한 9라면 P를 가지고 실제로 파동 방정식을 풀어서 전자가 존재할 영역을 보면 가운데 있는 이 점을 기준으로 위에 밑에 있는 이 모양 보시면 이게 완전히 찌그러진 형태 길쭉한 거로 보이세요? 거의 9처럼 보이세요? 거의 9예요, 9. 네? 이런 영역이 두 개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얘네를 완전한 9인 S랑 뭐 하기 위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려요? 이렇게 그려요. 더 많이 왜곡해서 그리는 거. 이해 가시죠? 네, 이렇게 해서 얘네를 아령 형태라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잘 들으세요. 이 아령 하나에는 전자가 최대 몇 개 들어가요? 전자가 몇 개 들어가요? 아령 하나에는 전자가 2개. 모든 전자가 존재하는 오비탈에는요, 최대 2개까지밖에 못 들어가요. 왜? 전자 자체가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잖아요. 그래서 이 전자는요, 하나가 위로 이렇게 돌잖아요. 전자 자체도 자전하는 스핀의 방향이 있거든요. 하나가 이렇게 위로 돌아. 그럼 나머지 하나도 똑같이 돌면 얘하고 자기장의 방향이 겹치겠죠. 안정해져요, 불안정해져요? 불안정해져요. 하나가 위로 돌잖아요. 나머지 하나는 어디로 돌아야 돼? 아래로 돌아가요. 그래서 모든 전자가 존재하는 오비탈에는 전자가 몇 개 들어가요? 2개. 윗방향, 아랫방향, 스핀을 가진 2개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런 아령 모양의 p 오비탈에 전자 2개가 채워진다 생각했을 때 제가 지금 하는 말은요. 하나는 위에, 하나는 밑에. 맞다, 틀리다? 왜? 전자는 무슨 상태라 그랬어요? 전자는 그냥 입자로 이 안에 박혀 있어요. 파동으로 움직여요. 네, 그 파동의 의미가 어떠냐면요. 여기에서 얘가 위로 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얘가 앞으로 나오는 파동이잖아요. 그럼 밑에 있는 얘는 뒤로 들어가는 파동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왔다가 뒤로 들어갔다가 앞으로 나왔다가 뒤로 들어갔다. 계속 이런 식으로 파동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전자 2개는 각각 하나씩 이것도 아니에요. 그 2개가 어디 있을지는 아무도 몰라. 하지만 양쪽에서 발견될 수 있는 확률은 항상 어떻다? 똑같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P라는 형태, 이 P 오비탈에서 이름을 따와요. 그럼 얘가 나중에 뭐가 될까요? 원자하고 원자 사이 결합해서 P의 그리스어 문자가 뭐예요? 얘가 파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무슨 결합이요? 파이 결합이요. P 오비탈은 뭐가 있어요? 방향성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배우실걸요. 탄소 사이에 결합이 있으면 결합이 하나 있어. 하나 있으면 얘는 무슨 결합이니까? 시그마니까 원통으로 되어 있는 방향성이 없으니까 막 돌리는 게 돼. 근데 이중결합이 있어. 하나는 뭔데? 시그마인데. 나머지 하나는 뭐야? 파이. 따라서 파이, 나머지 하나의 파이는 실제로 위에 부분과 아랫 부분에 이렇게 p 오비탈 2개가 겹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윗부분하고 아랫부분에 이렇게 전자 구름이 있어요.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돌리는 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이중결합이 있을 때는 돌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식으로 배운다고요. S하고 P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고 L이 2예요. 그러면 생각하기도 싫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3D 오비탈. 네. 앞에 있는 이 2개는 얘네를 보여주기 위해서 얘네 이제 실제 그 시뮬레이션 한 결과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그릴 때는 D 오비탈은 방이 몇 개? 5개의 영역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방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 잎사귀 4개짜리 클로버 모양으로 생긴 이게 방 1개예요. 여기에 어디면가에서 전자가 파동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다 뭐가 달라요? 평면이 달라. 세 번째, 네 번째. 각각 다른 평면상에 존재하고 다섯 번째는 모양이 더 이상해. 어떻게? 잎사귀 가운데 뭐 있는 것처럼, 도나스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이해 가시죠? 3년 전에 시험 문제는 3년 전에 여기 챕터 7까지가 시험범위였거든요. 중간고사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뭐라고요? 3D 오비탈의 모든 모양을 정확하게 그려라. 이게 답이었어요. 이게 XY, Z축 딱 한 다음에 이거 정확하게 그려라. 네, 이게 답이었어요. 문제는 나도 그 시험 문제를 보고 왜냐하면 정확하게 그리라 그러면 도대체 이거 5개가 겹치면 진짜 모양 이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진짜 그게 굉장히 저는 정답률이 낮을 줄 알았거든요. 한 3분의 2는 맞았던 것 같아요. 애들이. 여러분의 선배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n이 2면 무슨 오비탈이요?
d 오비탈이요. d 오비탈은 제가 따로 모양을 특정해서 그리지 않아요. 저 5개의 이상한 모양이 d 오비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m이 뭘까요? 마그네틱 양자수. 그래서 얘는 뭐예요? 자기 양자수. 이 자기 양자수인 m이 의미하는 건 오비탈의 방향이에요. 근데 얘도 위에 있는 L의 값, 영향을 받는 종속 변수거든요. M의 값은 마이너스 L에서 0을 지나서 플러스 L까지의 값을 가져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S. 이 S는 오비탈의 모양과 아무 상관없어요. 이 S는 전자의, 얘는 오비탈 자체가 아니고 그냥 전자의 뭐예요? 스핀, 즉 위아래로 도는 방향만 얘기하는 거죠. 스핀 양자수라고 의미해요. 전자의 회전 방향만 얘기해, 얘는. 전자의 회전 방향이 어디 아니면 어디. 위로 회전하거나 아니면 아래로 회전하거나. 관습적으로 표현할 때 위로 회전하는 걸 플러스 얼마로? 2분의 1로. 아래로 회전하는 걸 마이너스 2분의 1로. 수소 몇 번? 1번. 전자 몇 개? 1개. 1번인 수소 전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실제로 이 수소의 전자는 1s, 첫 번째 껍데기 S오비탈, 항상 방으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제일 쓰기가 쉬워서. 방으로 표현했을 때 이게 맞을까요? 이게 맞을까요? 뭐가 맞을까요? 실제 수소가 존재하는 건 반반이요. 수소 가지고 이렇게 큰 자석 안에다 해갖고 수소 던지잖아요. 수소 계속 광선 쏘면 위로 휘는 거 반, 아래로 휘는 거 반이에요. 뭐가 되든 상관없어. 하지만 우리가 쓸 때는 관습적으로 어떻게 쓰기로 약속했어요? 그 모든 걸 다 고려하면 너무 경우의 수가 많잖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쓰기로 약속했어요? 뭘 먼저? 위를 먼저. 그래서 전자가 하나인 애는 위. 아니면 전자가 채워질 때도 일단 뭘 먼저? 위를 먼저. 그 다음에 어떻게? 아래. 이렇게 쓰기로 했다고. 이해가시죠? 그러면 이제 n이 1이야. 몇 번째 껍데기라고? 첫 번째. L은 뭐야? 뭐예요? 대답 안 하면 나 수업 안 한다. L은 얼마요? 0이요. M은? 얘도 얼마예요? 0이요. 그러면 얘는 무슨 오비탈이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껍데기에 L이 0이면 얼마야? S. 첫 번째 껍데기 S 오비탈이요. 이거 보세요. 1S는 전자가 몇 개 들어가요? 위로 하나, 밑에 하나. 이해 가시죠? 네, 이렇게 해서 1S 오비탈이 돼요. N이 2야. 그럼 어떻게 돼? L은 0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요? 1일 수도 있어요. M은요? 이거일 땐 뭐예요? 0이지. 이거일 때는 마이너스 1, 0, 1. 그러면 얘는 오비탈이 어떻게 돼요? 2s. 그죠? 그 다음에 2p의 전자가 몇 개? 이렇게. 이 방이 몇 개예요? 2s는 방 몇 개? 하나. 2p는 방이 몇 개? 3개. 얘네를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요? 2px, 2py, 2pz 이렇게 표현하는데 얘의 m값, 즉 자기 양자수는 사실은 뭐가 어디에 붙어도 상관없어요. 왜? 얘네 세 개는 에너지가 완전히 어때? 똑같아. 모르지 뭐만 달라? 방향만 달라. x, y, z 별로 큰 의미가 없긴 한데 얘네를 그냥 우리가 쓸 때는 어떻게 써요? 마이너스 1, 0, 1. 제일 작은 것부터 써주는 게 일반적인 순서예요. 아셨죠? 그리고 나면 이제 예제를 풀면 볼까요? 예제 7.5 보시면 주양자수 n이 3에 대해서 L값하고 M값이 어떤 값들이 허용되느냐. 이거 말 잘 보세요. n이 3에 대해서 궤도 함수가 몇 개 존재하냐. 저게 무슨 뜻일까요? 궤도 함수가 몇 개 존재하느냐. 네, 이 네모로 되어 있는 방이 몇 개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 네모칸 하나가 다 뭐니까? 궤도 함수라고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보세요. n이 뭐라고? 3. L은 0, 1, 2. M은 0, 마이너스 1, 0,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그래서 얘는 뭐고?
세 번째 껍데기 S. 얘는 뭐고? 세 번째 껍데기 P. 얘는 뭐고? 둘, 셋, 넷, 다섯 맞지? 세 번째 껍데기 뭐예요? D. 이렇게 된다고요. 세 번째 껍데기 궤도함수 몇 개 있어요? 궤도함수 몇 개 있어요? 9개. 전자가 채워지면 총 몇 개 채워져야 돼요? 몇 개? 18개. 제일 바깥 껍데기 전자는 몇 개예요, 항상? 세 번째 껍데기 전자 꽉 채워지면 몇 개라 그랬어? 18개. 제일 바깥 껍데기 전자는 항상 몇 개? 몇 개? 8개. 그래서 그걸 여러분 뭐라 불러요? 옥텟 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 번째 껍데기는 꽉 채워지면 전자 몇 개 채워질 수 있는데 18개가 채워질 수 있는데 근데 우리는 항상 제일 바깥 껍데기 전자는 몇 개라고 얘기하냐고? 8개라고. 왜 그럴까요? 해볼까요? 제일 에너지가 낮은 애. 핵에서부터 제일 가까우니까 뭐예요? 1s. 그 다음에 누구요? 2s. 그 다음에 누구요? 2p. 그 다음에 누구요? 3s. 그리고요? 여기가 3d가 들어가면 제일 바깥 껍데기 전자가 18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3d가 아니고 누가 들어가고 4s가 들어가고 누가 들어가요? 3d. 그 다음에는요? 4p. 그 다음에는요? OS요. 이렇게요. 이게 무슨 뜻이냐? 세 번째 껍데기에 전자가 꽉 채워지면 18개는 맞는데 세 번째 껍데기 전자가 18개가 되는 그 시점에 이미 제일 마지막 껍데기는 몇 번째 껍데기예요? 네 번째 껍데기예요. 그래서 무조건 제일 마지막 껍데기의 전자는 몇 개를 넘을 수가 없어요. 8개를 넘을 수는 없어. 왜? 세 번째 껍데기가 꽉 채워져서 전자가 18개가 되려 하면 이미 제일 마지막은 세 번째가 아니고 몇 번째니까? 네 번째니까. 3D에 나중에 전자가 채워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마지막은 세 번째예요? 네 번째예요? 네 번째 껍데기가 제일 마지막이에요. 이해 가시죠? 네. 그러면 왜 3D보다 4S에 먼저 전자가 채워질까요? 뭐야? 한 사람씩 얘기해봐. 한꺼번에 얘기하니까. 네, 반발력 나왔어요. 또요. 그 전자의 반발력은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전자의 반발력? 방끼리. d 오비탈은 방이 몇 개라서? 5개라서 이 방들끼리 반발력이 되게 크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그 방들이 겹치는 영역이 너무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껍데기가 충분히 넓긴 해요. 또요. 네? 세 번째 껍데기가 작아서요? 아니요. 세 번째 껍데기 나름 커요. 굉장히. 누가 안정적이라고요? 뭐? 얘기해봐. 둘이 미루지 말고 한 사람이 얘기해. 뭘? 제가 몰라서 얘기하다. 아. 왜 그럴까요? 에너지 준위가 어떠니까? 4S가 더 낮으니까. 그렇게 배운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 질문 4S에 왜 에너지가 왜 낮냐고. 나의 질문은 그거라고. 4S에 먼저 들어간다는 거 이미 다 알아. 에너지가 낮으니까 들어가겠지. 그 왜 낮냐고. 낮은 이유가 뭐냐고. 그 내용이 챕터 7하고 챕터 8 초반에 나오는 침투 효과까지 연결이 되는 내용인데요. 침투 효과가 일단 메인 내용이긴 한데 그 침투 효과의 메인 내용을 하기에 앞서서 이걸 먼저 알아야 얘기가 되거든. 이거 보실래요? 첫 번째 껍데기에도요. 보세요. 첫 번째 껍데기에도 1S라는 애가 있어요. 두 번째 껍데기에도 누가 있어요? 2S가 있어요. 세 번째 껍데기에도 누가 있어요? 3S가 있어요. 모든 종류의 S는 다 어떻게 생겼어요? 9로 생겼어요. 첫 번째 껍데기는 당연히 두 번째보다 작고 두 번째는 세 번째보다 작겠죠. 이렇게 생겼다고요. 첫 번째 껍데기 S는 사이즈가 작아요. 두 번째 껍데기 S는 첫 번째 것보다 사이즈가 크겠지. 그럼 보세요. 첫 번째 껍데기 S야. 이 손이요. 두 번째 껍데기 S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거 바깥을 둘러싸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둘러싸고 있으면 1S가 지금 여기에 요만해요. 여기에서 전자가 이렇게 존재할 뿌연 확률이 이렇게 영역이 있다고요. 그럼 2S는요? 이거보다 사이즈가 크거든, 이렇게. 그죠? 여러분이 ES에 있는 전자라면 이 안에 비집고 들어가려 하겠어요?
여기 이미 전자가 있잖아. 점유하고 있거든. 그럼 내가 주로 어디 있는 게 제일 편해? 바깥에 이렇게 있는 게 제일 편하다고 생각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전자가 두 번째 껍데기 S는 바깥에만 있지 않을까. 근데 실제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이걸 보셔도 되고 여러분 책 보셔도 되고요. 1S랑 겹치는 이 영역이 제일 진해. 그죠? 진하게 색깔 보이시죠? 그 다음에 아예 뭐가 있어요? 아예 흰색. 이건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바깥에 또 색깔이 어떻게 해요? 나타나요. 실제로 ES에 있는 애들을 가지고 해보면요. 어떻게 보이냐면 1S랑 겹치는 이 영역에 전자가 이렇게 존재하는 게 보여요. 굉장히 또렷하게. 그 다음에 전자가 전혀 없어. 중간에. 그리고 바깥에 이렇게 우리가 예측한 대로 바깥에 이렇게 전자가 존재하는 게 보인다고. 그럼 얘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얘기지. 안에 1S랑 겹치는 저 영역을. 도대체 왜 겹치는 영역에 전자가 나타나냐 이거지. 우리 생각에 그냥 전자끼리 뭐 때문에 반발력 때문에 없어야 정상일 것 같은데 왜 있다? 전자 뭐라 그랬어? 전자는 입자이기도 하지만 뭐로 움직인다고? 파동. 계속 강조한 게 전자의 파동성이잖아요. 파동 두 개가 이렇게 되면 무슨 간섭해? 이렇게 되면 ES에 있는 전자 파동은요. 이 영역에서 1S랑 무슨 간섭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보강 간섭을 해요. 그래서 여기 전자가 존재할 영역이 있고요. 이 파트는 뭘까요? 상쇄 간섭을 하는 영역이라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0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깥에는 1S의 영향을 받으니까 안 받으니까 안 받으니까 이런 영역이 생겨요. 예? 그러면 3S에 있는 전자, 여러분이 3S 전자예요. 1S랑도 2S랑도 겹치는 부분이 있겠죠? 그 다음에 3S.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요? 이렇게 생겨요. 안에 진하고 흰색, 또 영역 있고 흰색.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생긴다고요. 이해하세요? 네. 이 내용을 왜 하고 있느냐 이거 설명하려고. 제가 도대체 무슨 관계냐. 4S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4S는 어떻게 생겼을까? 핵으로부터 거리에서 전자가 존재할 확률은 4S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네 번. 이게 4S의 전자가 존재할 그래프겠죠. 그죠? 이렇게 나오겠죠. 3D는 어떻게 생겼을까? D 오비탈에 생긴 모양은 첫 번째나 두 번째 껍데기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없었던 모양이에요? 없었던 모양이에요. D 오비탈의 그 네잎 클로버 모양의 그 잎사귀는 없었잖아요. 그죠? 그럼 D 오비탈은 어떻게 생겼을까? 3D는. 네, 이렇게 쭉 가다가 여기에 하나, 이게 3D예요. 이해하세요? 분명히 세 번째 껍데기니까 네 번째 껍데기보다 거리는 가깝다니까, 핵으로부터 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전자예요. 예? 3P까지 다 채웠어.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다음 전자예요. 그러면 옵션은 두 가지야. 3D에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긴 하거든. 근데 그 옆에 4S로 눈을 돌렸더니 최대로 전자가 시간을 많이 보내는 영역은 핵으로부터 거리가 가깝긴 한데 안쪽에 어떤 영역이 있어요? 이런 영역이 있어. 저 영역은 어떤 영역인데 안에 핵으로부터 거리가 매우 가까운 첫 번째나 두 번째 껍데기 걔네들하고 겹치는 부분에 전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요. 여러분이 전자예요. 핵에서 무조건 이 거리에 있는 여기에 들어가시겠어요? 핵에서 매우 가까운 이 거리에 들어가서 안정화되시겠어요? 이 안으로 들어가요. 왜? 안으로 걔가 침투해서 들어가면 핵으로부터 거리가 너무 어떠니까? 가까우니까. 여기 들어가 버리면 나는 굉장히 안정해지거든. 여러분이라면 노란 데로 들어가겠냐고요? 아니면 핵에서 굉장히 가까운 이 안쪽에 빨간 영역으로 들어가시겠냐고요? 여기 먼저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뭐에 먼저 채워져요? 4S에 먼저 채워져요. 4S 에너지 준위가 낮다는 얘기가 왜 나와요? 핵으로부터 가까운 요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의 에너지 준위가 너무 어때서? 낮아서. 그래서 채워진다고요. 그래서 3D 말고 4S에 들어간다. 이해하세요? 이걸 무슨 효과라고 불러요? 침투 효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이유 때문에 얘네가 이렇게 위치가 바뀌는 거고 침투 효과는 결국 1S, 2S, 3S에서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전자 파동의 뭐예요?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 그거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때 전자가 존재하는 확률이 0인 이 파트를 뭐라 불러요? 얘를 뭐라고 불러요? 마디라고 불러요. 전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곳이니까 없는 곳이니까. 없는 곳이니까. 원자 궤도 함수는 슈레딩거 방정식의 해이고
궤도함수 공간에서 크기, 모양, 그리고 배항을 나타내는 세 개의 양자수로 명기한다. 1. 주 양자수는 양의 정수이다. 궤도함수의 상대적 크기를 나타내고 그 밑에 줄 제일 끝에 n값이 더 클수록 에너지 준위가 더 어떻다? 높다.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줄 각 운동량 양자수 0에서 n-1까지의 정수. 이건 궤도함수의 뭐랑 관련된다? 모양과 관련된다. 밑에 줄, 즉 n은 l을 제한한다. 그 밑에 3, 자기 양자수는 마이너스 l부터 0을 지나 플러스 l까지의 정수이다. 핵둘레 공간에서 궤도함수의 3차원적인 배항을 규정한다. 예제 7.5는 아까 풀었고요. 양자수와 에너지 준위, 거기에 1, 준위, 에너지 준위, 원자의 에너지 준위 또는 껍질은 n값으로 주어진다. 그러니까 n이 전자 껍질수예요. 2, 부준위, 원자의 준위는 부준위 또는 부껍질로 나누어지고 이것은 L값으로 주어진다. 각각은 문자를 가진 궤도함수의 모양을 지정한다. 다음 페이지 다섯 번째 줄 3. 궤도함수 n, l, m의 값들의 허용된 각 조합은 원자의 궤도함수 중에 하나를 지정한다. 얘 보세요. n이 3이고 l이 2야. 그러면 이름이 뭘까요? 3, d 오비탈. 방 몇 개? m 값이 뭐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방 몇 개? 5개. 얘는 n이 2고 l이 0이야. 얼마예요? 2s. 그럼 m은 몇? 0. 방 몇 개? 1개. 얘는 n이 5고 l이 1이야. 5p. m은 마이너스 1, 0, 1. 그래서 방 몇 개? 3개. 얘는 n이 4고 l이 3이야. 그럼 d 다음엔 누구예요? f. 4, f. m 값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몇 개? 7개. 챕터 7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시험 문제 유형 얘. 그 대신 얘 틀린 거를 고쳐라. 이것도 나오지만 여기 빈칸 뚫어놓고 빈칸에 맞는 숫자 써라.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 A. 뭐가 틀렸을까요? n이 1이야. l이 1일 수가 없어. 그럼 얘는 뭐 해야 돼? 0. 그럼 얘는 뭐로 바뀌어야 돼? 1s로. 이게 4야. 3일 수 있지. 얘도 플러스 1일 수 있어. 얘 이름이 뭐로 가야 돼? 4f로 가야 되겠죠. 그죠? 3이야. 1인데 얘가 마이너스 2일 수는 없어요. 얘는 뭐 중에 하나.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1, 0, 1 이거 중에 하나죠. 그렇게 하면 걔네 이름은 일단 뭐 맞는데 3p는 맞죠. 이해가시죠? 289페이지 원자 궤도함수의 모양. S궤도함수. L이 0인 궤도함수는 핵을 가운데에 둔 공 모양을 하고 있으며 S궤도함수라고 부른다. 그리고 나서 다음 페이지 다섯 번째 줄. ES 궤도함수. 세 번째 줄이요. 두 영역 사이에는 확률이 0으로 떨어지는 껍질 모양 구형의 마디가 있고 마디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얼마다? 0. 밑으로 쭉 내려가세요. P 궤도함수, L이 1인 궤도함수를 뭐라 불러요? P. 핵의 양쪽에 하나씩 확률이 높은 두 영역, 로브를 가지고 있다. 두 줄 내려가서 제일 끝에 하나의 P 궤도함수는 두 개의 로브로 되어 있고 전자는 이 두 곳에서 어떻다? 같은 시간을 보낸다. 세 번째 줄 내려가시면 S 궤도함수와 달리 각 P 궤도함수는 공간에서 뭘 가진다? 특정한 배항을 가지고 있다. 마이너스 1, 0 그리고 플러스 1 세 가지 가능한 m 값은 세 개의 서로 수직한 배항을 나타낸다. 즉 이들은 크기, 모양, 에너지가 같은 반면 세 개의 P 궤도함수는 뭐만? 배항, 이건 뭐예요? 방향만 다르다는 뜻이겠지.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줄 D 궤도함수. L이 2인 궤도함수는 D 궤도함수라고 한다. L이 2에 대한 가능한 m 값이 뭐뭐뭐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따라서 하나의 궤도함수는 다섯 개의 다른 배항 중에서 어느 것이든 하나를 취할 수 있다. 내 마음대로다 이거지 뭐. 그죠? 여기에서 이 내용은 고등학교 책에 다 있던데요. 수소 원자예요. 수소는 전자가 딸랑 몇 개? 하나.
따라서 수소의 경우는 ES나 EP나 에너지의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전자가 딸랑 몇 개밖에 없으니까. 한 개밖에 없으니까 어디 들어가든지 상관없다. 따라서 수소는 오로지 누구에만 의존한다? 주양자수에만 에너지 준위가 의존한다. 그래서 보어 모형은 누구한테 맞았다? 수소한테는 진짜 잘 맞았다. 근데 뭐부터? 헬륨부터는 맞는다 안 맞는다? 안 맞는다. 292페이지 세 번째 줄. 수소는 한 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상태가 주양자수인 N에만 완전히 의존하는 유일한 원자이다. 연습 문제 부를 건데요. 이 연습 문제는 2판이나 3판이나 똑같은 번호이고요. 이 연습 문제는 저한테 숙제로 해서 안 내셔도 돼요. 그냥 혼자 공부해 보시라고요. 아셨죠? 9번은 문제가 틀렸어요. 라디오파의 진동수가 3.8이라고 여러분 책에 있지 않아요? 3.6이에요. 3.6으로 바꾸셔야 아마 뒤에 있는 해답과 맞을걸요? 3.6 곱하기 10의 10승이라고요. 19번, 25번, 35번. 19랑 25랑 35 같은 문제는 챕터 7에만 국한되어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19, 25, 35를 정확하게 푸셨다는 건 챕터 7을 완벽하게 이해하셨다고 생각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48번. 근데 48번은 챕터 8하고 이제 연관이 되는 부분이라서요. 챕터 8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또 푸시긴 할 거예요. 8장 갑시다. (8장에서는) 이제 뭘 할 거냐면 7장까지가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실제로 이 양자수 중에 몇 개까지 했다 그랬어요? 7장까지. 3개까지 했어요. 7장에서는요. 왜냐하면 7장에서 얘기하는 건 실제 오비탈 자체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자 껍질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거고 7장에서 그렇게까지밖에 얘기를 안 한 건 7장까지는 주로 누구를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수소를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전자가 하나라서 전자 하나면 그 전자가 존재할 영역만 신경을 쓰면 됐는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 전자가 2개 이상이에요. 그럼 지들끼리 뭘 해야 돼? 전자들끼리. 반발력도 있고 핵하고 전자 사이의 인력들도 이제 나눠질 거거든요. 그래서 다전자 원자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거고요. 양자역학적 모형과 주기율표라는 건 이 내용을 바탕으로 수소부터 시작해서 이제 각 모든 원자들을요. 모든 원자들에 있는 전자를 순서대로 하나씩 배치해 볼 거예요. 일렉트론 컨피규레이션이라 그래서 전자 배치에 대한 내용. 1s에 몇 개, 2s에 몇 개, 2p에 몇 개. 그래서 얘는 어떠한 성질을 가졌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주기율표에 있는 각 원자들은 어떤 최애각 전자 배치를 가지기 때문에 어떤 특징을 가진다 이런 얘기가 나올 거고요. 세 번째 거를 잘 보셔야 돼요. 세 가지 원자 성질의 경향성에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원자 반지름, 이온화 에너지, 전자 친화도 이 세 가지 경향에 대해서 배우시는데 문제는 이 세 개의 성질이 실제로 전자 배치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이고 그러다 보니 이 세 가지 성질에 의해서 챕터 9, 챕터 10에서 가는 화학 결합, 분자의 모양, 분자 오비탈 그 모든 게 다 얘 때문에 결국 나타나는 성질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성질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네 번째에서는 그러한 성질들 때문에 각각 원자들이 특정한 어떠한 성질을 나타내서 얘는 주로 이온 결합을 하겠구나, 공유 결합을 하겠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예측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챕터 90, 11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에 대한 기본이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잘 아셔야 되고요. 다전자 원자의 특징을 보면 앞에 챕터 7까지 여러분이 배우신 게 여기까지였거든요. 자기 양자수 M. 근데 우리는 물론 제가 스핀 양자수를 얘기를 했지만 여기까지였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더라 이거죠. 왜? 전자가 하나 이상, 수소보다 이렇게 헬륨이나 리튬으로 갈수록 전자가 하나 이상인 다전자 원자로 가면 양자수가 뭔가 하나 더 필요해. 왜? 얘들이 그냥 일정하게 가는 게 아니고 자기적인 방향이 달라지니까 뭔가가 또 다르구나 나타날 수 있거든요. 궤도를 채울 수 있는 총 전자 개수가 소듐 같은 경우는 전자가 11개씩이나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어떻게 채워질 수 있는지를 봐야 하고 에너지 준위가 N이 2다. 그럼 두 번째 껍데기다. 앞에서는 수소는 두 번째 껍데기면 누구랑 에너지가 같았는데 ES하고 EP가 에너지가 같았는데 실제로 다전자 원자로 가면 얘네들의 에너지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걔네가 왜 다르게 나타날 것이냐. 가리움과 침투 이런 걸 배우실 거라고요. 299페이지 가실래요? 다전자 원자의 특징 세 번째 줄. 다전자 원자에서는 세 가지 부가적인 특징이 중요하게 된다. 1. 네 번째 양자수.
2. 궤도를 채울 수 있는 전자의 수. 3. 에너지 준위의 부준위로의 갈라짐. 전자, 스핀, 양자수 첫 번째 줄. 세 가지 양자수 N, L, M은 각각 원자 궤도의 크기, 모양, 배항을 기술한다. 추가적인 양자수는 궤도 함수가 아닌 전자의 성질인 스핀이라고 하는 성질을 기술한다. 이거요. 보세요. 수소 원자를 갖고 쐈다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수소 원자를 가지고 쏘면 실제로 커다란 자석 사이에 수소 원자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직진하는 게 아니야. 위로 어떻게? 반. 밑으로 어떻게? 반. 얘네들이 휘는 게 보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300페이지 두 번째 줄. 각 전자는 회전하는 전하처럼 작용하고 작은 자기장을 발생하는데 스핀의 두 값 중 하나를 가진다. 두 줄 내려가세요. 전자의 장, 그러니까 전자가 어떻게 회전하느냐에 따라서 전자에서 나오는 발생하는 전기장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걔네들의 두 방향에 따라 스핀 양자수는 플러스 2분의 1 혹은 마이너스 2분의 1의 두 가지 가능한 값을 갖는다. 원자에 있는 각 전자는 네 가지 양자수에 의해 완전히 기술된다. 처음 세 개는 궤도함수를 기술하고 네 번째는 스핀을 기술한다. 표 8.1은 표시해 놓으시고요. 주양자수, 부양자수, 자기양자수, 스핀 양자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파울리의 베타 원리는 고등학교 때 어떻게 배우셨죠? 파울리의 베타 원리. 하나의 오비탈에는 전자가 최대 몇 개 들어간다? 2개 들어간다. 그렇게 배우셨어요. 사실은 저도 배울 때 좀 이상했어요. 선생님 분명히 얘기하는데 하나의 오비탈에는 전자가 최대 2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근데 그 전자가 최대 2개 들어간다는 그 내용 어디에도 베타적이라는 의미는 없지 않아요? 베타적이라는 거 서로 좋아해야 돼, 싫어해야 돼? 싫어해야 되잖아. 베타적이라는 건 나 아니고 남은 다 안 된다는 얘기거든. 근데 한 방에 전자가 2개 들어간다며. 2개 들어가는 건 베타적이라는 거와 별로 상관이 없죠. 짝을 지으면 지었지. 그지? 근데 왜 파울리의 베타 원리라는 이름이 왜 붙었을까? 방 하나의 전자가 왜 2개까지밖에 안 들어간다는 그 얘기를 왜 베타 원리라고 했을까? 이유는 이것 때문에. 실제 파울리 베타 원리를 과학적으로 실제 해놓은 거는요. 실제 그 사람이 기술한 건 뭐라고 기술했냐면 어떤 원자 내에 있는 두 전자는 4개의 양자수가 모두 같을 수 있다, 없다? 없다. 4개의 양자수가 모두 같은 전자는 한 원자 내에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베타적이라고. 다 똑같을 수가 없다고. 4개 모두가 한 원자 내에 있어서는. 왜? 만약에 2, 1,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얘는 무슨 뜻인데? 두 번째 껍데기에 p 오비탈이고 마이너스 1이니까 몇 번째 방이야? 첫 번째 방. 그러면 두 번째 껍데기 p 오비탈의 첫 번째 방이니까 요 방 아니에요? 그죠? 요 방 하나까지는 지정을 해.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같을 수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숫자는 이거나 이거여야 되거든. 따라서 4개의 양자수가 모두 같은 전자는 하나의 원자 내에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베타적이라고. 이 얘기가 의미하는 건 위로 도는 애가 있으면 반드시 그 옆에 그 오비탈 내에는 아래로 도는 애가 있어야지 똑같이 위로 도는 애는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나랑 똑같으면 우리들의 자기장의 방향이 겹쳐서 우리끼리 뭐 할 거니까? 반발력 대박일 거니까. 여기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베타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를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만든 내용이 방 하나, 오비탈 하나에는 최대 전자 몇 개 들어간다? 2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하지만 실제로 4개의 양자수가 모두 같은 애는 한 원자 내에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베타 원리와 궤도함수 채움. 네 번째 줄 파울리의 베타 원리를 고안하였다. 같은 원자의 두 전자는 같은 4가지 양자수를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 밑에 박스 있고 박스 밑에 줄 원자 궤도는 최대 몇 개의 전자를 가질 수 있고 2개. 그것들은 뭘 가져야 된다? 반대 스핀을 가져야 된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줄. 다전자 원자들의 에너지 준위는 전자 간 뭐에도 영향을 받는다? 반발력에도 영향을 받는다. 8번째 줄 내려가시면 부준위 사이의 에너지 차이는 3가지 요인, 즉 뭐요? 핵의 인력, 전자의 반발력, 궤도 함수 모양에서 일어난다.
그들의 상호작용은 수소를 제외한 모든 원자에서 일어나는 두 현상, 뭐래요? 가려막기, 이거에 가리움 효과라고 더 많이 번역돼 있거든요. 그거랑 침투를 낳는다. 그 밑에 부준위 에너지에 대한 핵전하의 영향, 두 번째 줄. 더 큰 핵전하는 핵하고 전자 사이의 인력을 어떻게 하고? 증가시키고. 그래서 부준위의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 낮춘다. 즉 원자를 안정화시킨다. 여기까지 뭐 당연한 얘기고요. 저 가려막기부터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고생하셨어요.